때는 네. 조선시대. 네. 성종이 다스리던 시기였어. 네. 황해도 구월산은 네. 산세가 아주 험하기로 유명한 산이야. 낮인데도 불구하고 이 나무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기 때문에 한 치 앞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더라고요. 근데 그 험한 산을 아주 조그마한 아이가 비틀거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요? 아주 작은 아이가. 그 아이 이름은 금준. 이제 막 7살이야. 네. 옷은 나뭇가지에 찢겨서 너덜너덜한 데다 신발도 신지 않았으니까 맨발은 피투성이었겠죠. 더 큰 문제는 몇 날 며칠을 굶었던 거야. 더 이상 결국 걸을 힘이 없었던 금주는 네. 그만 정신 잃고 쓰러지고 말았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지. 그런데 궁금하지 않아요? 이 아이는 도대체 왜 도대체 그 작은 아이가 왜? 산을 헤매고 있었던 걸까요? 가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특이한데요. 자, 금주는 원래 이 구월산 기슭 토막골에서 살고 있던 아이였는데, 그런데 2년 전에 금준의 술정뱅이였던 아빠가 엄마를 노비로 팔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빠는 그렇게 엄마를 보내고 죄책감이 시달렸던 걸까? 엄마를 데려오겠다면서 다시 길을 나섰어. 하지만 아빠는 9월산 고개를 넘기도 전에 산적에게 붙잡혀서 그만 살해를 당하고 금주는 한순간에 고아가 되고 말았어.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에 네. 고아가 된 아이를 누가 보살펴주기나 했겠어? 아니요. 그치? 아이는 너무 힘드니까 엄마가 보고 싶어진 거예요. 당연하게도. 네, 맞아요. 그래서 무작정 엄마를 찾아 나섰던 거야. 대단하다 진짜. 그런데 하늘이 도왔을까? 잠시 후 다행히 한 남자가 그 산에 쓰러져 있던 금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남자는 달려가서 금준의 의식부터 살폈어. 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 그 남자가 바로 바로 그 남자가 금준의 아빠를 죽였던 산적이었다. 한적이었던 거야. 제 생각하지도 못했어. 재밌죠? 약간 벌써 막장인데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는 그 김종래 만화가가 그린 엄마 찾아 산만리의 도입부였어. 아 그럼 이거 실화가 아니고 만화. 아, 어때? 굉장히 재밌었지? 네, 저 흡입력이 장난이 아니었지? 장난 아니었어요. 엄마 찾아 산만리는 1958년에 출간이 되자마자 정말 요즘 말로 대박이 난 작품이었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15,000부가 판매됐는데 당시로는 정말 엄청난 기록이었대. 자, 1950년대 후반 김종래 만화가와 더불어서 이 한국 만화 시장 유례없는 황금기를 맞게 됩니다. 그때 당시 그 어려웠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전국의 만화방이 2,000여 개가 넘게 운영이 됐었대. 그 만화를 통해서 그 만화의 인기와 만화의 큰 부흥기가 있었던 거지. 와. 근데 어쩌면 이때가 김종래 선생에게 그리고 만화가들에게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을 거야. 하지만 그 시간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61년) 늦봄이었어. 새벽은 좀 아직 쌀쌀한 기운이 감돌았지. 네. 당시에 야간 통행 금지법이 있어서 서울에도 밤에는 조용했죠. 아마 한 새벽 3시쯤? 거리를 가득 메우는 시끄러운 소리에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난 거야. 창문으로 거리 밖을 내다본 시민들 기겁을 했어요. 왜요? 왜냐하면 수만 명의 군인들과 장갑차 탱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다시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대. 그런데 사실 그건 5.16. 5.16 군사 쿠데타 행렬이었어. 자,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요. 본격적인 군사 정권이 들어섰어요. 자, 이 군사 정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2가지였어. 한 가지는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조폭들과 동네 건달들을 청소하는 것. 또 한 가지가 문화와 언론의 통제. 그 중에서도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문화 중에 하나였던 만화를 검열하는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만화 검열의 시대. 자, 당시 시민 내용 좀 살펴볼게요. 계모가 학대하는 장면은 그릴 수 없다. 동물이 말을 하면 안 된다. 도둑은 반드시 경찰에게 잡혀야 한다. 왜? 경찰이 강도에게 거기 서! 라고 하면 강도가 섭니까? 안 쓰죠. 그런데 만화에선 도망가면 안 돼요. 서야 돼요.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 많은 심의 내용조차 뭐 구체적이고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었어. 그러니까 만화가들은 어느 장단에 맞출지도 모르고 그러니까요. 점점 위축이 된 거지. 어머 세상에. 그 우리들은 바보가 됐어요. 그래서 이현세 씨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들은 바보가 됐다. 뭐 하나를 갖다 이렇게 작품을 갖다 이렇게 딱 구상을 하면은 우선 이게 걸릴까 안 걸릴까를 생각하게 돼요. 이걸 어떻게 하면 재미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막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걸릴까 안 걸릴까 자기 검열부터 하게 되는 거야. 그게 체질화가 됐어 우리는.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폐기. 그때는 간행물윤리위원회에 국정원에서 나와 있었어요. 한 명이 다. 문화 담당 국정위원이 나와가지고 드라마다, 만화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걸 감시를 했었어요. 조금만 피가 튀어도 다시 수정, 폐기. 말 안 들으면 책이 안 나오고 말 안 듣고 몰래 책을 2번만 내면 그 출판사 라이센스가 취소돼 버려요. 아마도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만화가들에게 이상한 전화가 걸려오기도 하고 미행을 당하는 일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경찰서나 네. 중앙정보부에 끌려가는 만화가도 있었어.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김종래 만화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대문을 발로 강제로 차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소린지도 모르고 네. 꿈인 줄로만 알았대. 그래서 비몽사몽하고 있던 그때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시선을 느낀 거야.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여러 명의 남자들이 자신을 노려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와, 그럼 진짜 무섭겠는데요? 그렇죠. 남자들은 군화를 그대로 신은 채 김종래 만화가와 그 부인이 잠들어 있는 방에 들어온 거예요. 당신이 김종래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구치소로 끌고 갑니다. 왜요? 6.25 전쟁을 다룬 만화에서 네. 한국군이 후퇴하는 장면을 그렸다는 게 화근이 됐던 거야. 다행히 오래지 않아 풀려나긴 했습니다만 그 사건은 김종래 만화가에게 큰 상처가 됐습니다. 그렇죠. 와, 저 같으면 이제 만화를 못 그릴 것 같은데요, 진짜로. 그렇겠죠. 네. 그쯤에 군사 정권은 점점 독재 체제를 구축을 하면서 더 강한 규범을 만들어서 사회를 통제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뿌리 뽑아야 할 6대 사회악을 규정하고 단속에 나섰어. 6대 사회악이 무엇일까? 밀수, 나쁘죠. 어마어마한 사회악이죠. 네. 마약, 안 되죠, 안 돼. 탈세, 탈세, 도벌, 도벌, 깡패, 깡패,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뭐였는 줄 알아? 만화? 맞았어. 네? 6대 사회악 중에 바로 만화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야. 아니 마야 뭐 너무 센 게 많은데 갑자기 만화가 나오니까 아무튼 그때부터 각 신문사를 비롯한 언론에서는 한국 만화를 불량 만화다라고 낙인을 찍어서 불렀어요.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만화를 저질 문화다 이렇게 바라보는 인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그걸로 부족했을까? 정부는 네. 더 큰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었어. 또 더 큰 이벤트요? 1966년 6월 2일 네. 개구장의 아이들은 엄마 몰래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어. 네. 어디였을까? 만화방. 맞았어. 아주 똑똑한 친구네. 그때 당시에는 대본소, 대본소라고 했구나. 지금 말로 하면 만화방이지. 막 아이들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만화방 안을 가득 채우던 그때 동작 그만! 이것들이 하나는 공부를 안 하고 말이야! 그리고는 만화책들을 큰 포대에 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놀란 만화방 주인이 지금 뭐 하는 짓이냐며 따져 물었겠지. 네. 그러자 그 경찰이 하는 말이 이런 불량 만화를 애들을 보여주고 말이야. 너 감옥 가고 싶어? 만화방 주인은 그야말로 눈 뜨고 자신의 전 재산을 뺏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인 1966년 6월 3일 네. 검은 연기가 서울의 한 하늘을 뒤덮였어. 검은 연기. 남산에서 큰 불이 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만화책을 다 태웠어요? 맞아요. 그날 태웠던 만화가 10,000권이 넘어간대. 우와. 그때 당시의 기사를 내가 읽어줄게. 3일 낮 2시 한국 대본업 정화협회는 남산 어린이 놀이터에서 서울 시내 2,000여 대본업소에서 모은 외설 서적과
어린이들에게 해로운 만화 1만여 권을 불태웠다. 아동협회는 사회 풍기를 정화시키고 명랑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였다. 명량 사회가 아니라 애들 울고 난리 났겠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야. 네. 그 다음부터는 연례 행사처럼 매년 5월마다 이 만화 화영식을 거행한 거야. 그리고 심지어 그 행사에 아이들을 동원했어요. 서울 남산국민학교 6학년 어린이 140명은 25일 하오 1시 반, 하오 그러니까 오후죠. 너도나도 다 함께 저질 만화 보지 말자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학교 앞에서 남산 어린이회관까지 불량 만화 추방 시위를 했다. 세상에. 5월 달이면 또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거를 말하자면 만화는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아이들은 만화 같은 저질 문화가 없는 건전 아이들로 키워야 된다.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당시에 사회에서 조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애써 그린 그 만화책들이 타는 모습을 보면서 만화가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그거는 진짜 와 암담한데 그건 진짜로. 상상이 안 되죠. 예. 그 당시 김종래 만화가의 인기에 버금가는 또 다른 인기 만화가 박기당이라는 분이 계셨어. 네. 그분의 딸인 박강월 씨는 네. 회고록을 통해 이렇게 말했어. 초등학교 시절 나는 아버지의 직업에 상당한 수치감을 갖고 있었다. 학교에 갔다 하면 선생님께서 불량 만화를 보지 마라. 만화는 모두 저질이니 동화를 읽어라. 하는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 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작업이 무슨 범죄라도 저지르는 것쯤으로 여겼다. 이 회고록을 통해도 그 만화의 인식이 어땠는지 알 수 있겠지. 그리고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대. 어린 박강월 씨가 만화를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자 박기당 만화가는 크게 화를 냈대. 또다시 만화를 그리면 그 손모가지를 잘라버린다. 이렇게까지 그 어린 딸에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너무 슬픈 현실이지. 박기당 만화가도 박광월 씨도 만화가라는 직업을 부끄럽게 생각했던 거지. 세상에. 그래서였을까요? 당대 최고의 만화가였던 김종래 박기당 선생은 약속이나 한 듯이 1970년대에 호련히 만화계를 떠납니다. 먼 훗날 김종래 선생의 제자인 이희재 만화가는 네. 선생님께 여쭤봤대. 네. 왜 그렇게 젊은 나이에 만화계를 떠나셨냐고. 답변이 궁금하죠? 어떻게 이야기하셨을까요? 떠날 수밖에 없었다. 김종래 선생이 48세, 50이 다 돼서 은퇴를 한단 말이에요. 만화 한참 전성기인데 그 아침에 신문이 와서 눈을 떠가지고 딱 보면 만화는 어린이들의 공적, 학습의 폐단, 불태우는 화영식. 얼마나 사회가 손가락질을 하고 얼마나 사회가 저 사람을 만화판에서 내쫓고 야단을 치고 채찍질을 했으면은 빠져나가 버리고 싶었을까. 자, 오늘 내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어땠어? 상상이나 했어? 이게 실화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사실. 맞아. 사실 뭐 그때 당시에 뭐 이런 뭐 독재 뭐 이런 얘기는 아는데 근데 만화에도 그런 게 이게 있었던 건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예. 나도 이걸 준비하면서 네. 헉, 내가 불과 1958년 막 그렇게 옛날도 아니잖아. 만화의 역사가 내가 몰랐던 이런 탄압이 있었구나. 네.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 지금은 자유롭게 내가 이 만화와 웹툰 뭐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아주 자유로운 시대에 있구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만화가들을 생각하면 또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자, 서두에 얘기했던 엄마 찾아 산말리 기억하시죠? 예. 만화 속의 금주는 결국 수많은 위기를 이겨내고 암행어사가 됩니다. 그리고 엄마를 다시 만나고 아빠를 죽인 산적도 몰아내게 됩니다. 자, 금준의 이야기를 통해 김종래 선생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한국 전쟁 직후 폐허로 변해버린 땅에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국민들에게 한 자락의 희망을 심어주고 싶었던 것 같아. 멋있어. 너무 멋있지. 하지만 당시 사회는 그런 꿈을 꾸는 것마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암울한 독재와 통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곧 큰 불씨로 연달아서 번지게 됩니다. 고건역의 만화 탄압에 반대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14,000명이 참여하기도 했어. 긴 시간 싸매고 묵혀왔던 상처가 울분이 돼서 비로소 터져나오는 순간이었던 거죠.